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10분입니다. 이재춘 대사님을 모시고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1940년생이시고 84살인 우리 이재춘 대사님이 겪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한국의 70년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라고 저는 부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고 증언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신 김에 우리 시청자께서는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6.25 때 어디 계셨습니까? 6.25 때는 강원도 홍천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얘가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입니까? 예. 10살 때. 10살. 예. 6.25 났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으셨습니까? 6.25가 난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6월 29일인가 30일인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형하고 누나가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걸 알았습니다. 인민군이 들어온 건 언제? 인민군은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들어왔고 그때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안 거는 그리고 한 달 남짓 있다가 국민학교 다시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 예, 장백산 줄기줄기 그러니까, 그런 김일성 장군의 노래. 예, 김일성 장군의 노래. 전 지금도 다 가사 기억합니다. 아시죠? 예. 근데 바로 우리 집에서 묵었던 선생님이 그 노래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에 그 빨갱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선생으로. 야,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전투가 있었습니까? 전투는 제가 구경한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난을 못 가고 미군이 와가지고 이제 수복을 할 때는 미군이 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가 그 미군 폭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인민군이 8월 달 조금 지나서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주로 미군 폭격기가 왔는데 그 조그만 초가집들 다 불타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오폭이 많았습니다. 네, 폭이 오폭. 우리 마을도 오폭 당해가지고 사람 죽고 그랬어요. 그런 오폭이 많죠. 네. 그러다가 북진했다가 다시 1950년 10월부터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1.4 후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1.4 후퇴. 그때 겨울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1.4가 1월 4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을 피난 간 게 강원도 홍천에서 여주까지밖에 피난 못 갔습니다. 여주까지. 강을 건너셨네. 강을 건너서 홍천강 건너고 갔는데 미군 트럭을 타고 미군이 잘못 철거시켰으니까요. 그리고 한 5시간, 6시간 흙길을 달리는데 그게 새벽에 이제 떨어뜨렸는데 보니까 전부가 그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하얘. 그때 또 추울 때입니다. 추울 때인데 근데 전부 이제 거기서 다 내리라고 그러고선 그 DDT. 살충제. 살충제 그냥 뿌리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공군 만났습니까? 중공군 만났죠. 중공군 만났는데 그 중공군이라는 것이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중공군이 점령했을 때는 우리 집에 이제 중대본부가 있었고 중대장인가 대대장인가 같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사람이 친절해요. 나는 말은 안 통하지만 행동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하고 이제 그 후에 51년에 밀리고 이제 그럴 때 다시 이제 후퇴를 했잖아요, 중공군이. 중공군이 다시 왔다가 또 후퇴를 하면서 그때는
중공군의 모습이 달라졌어. 아, 좀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져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개우 닭 몇 마리 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루는 중공군의 장교가 딱 우리 집에 와서 땅땅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여기서 닭이 울었다. 닭을 내놔라. 근데 우리 그 당시에 닭 4마리가 5마리인가 이제 골방에다 길르고 울었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는 뭐 그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그때 나이가 뭐 60이 다 됐는데 하여튼 가서 그냥 그 문을 열고서 닭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공군 장교가 그 아버지한테 총을 그냥 막 욕을 하면서 닭을 이제 울타리에 들고 앉아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조금 있다 탕 총소리가 나서는 이 아버지가 돌아갔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닭을 쏜 거예요. 닭을 쏜. 닭이 맞습니까? 사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놈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면서 예, 당장 오라고 뭐 그런 그 기억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중공군이 이게 침략군을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승승장구 왔다가 후퇴할 때는 그렇게 이제 그러더라고. 우리 대사님이 이제 외교관으로서 주로 활동하신 게 70년대 외무고시 합격하셔가지고 외무부에 들어가신 게 70년대죠. 68년에 제가 들어갔고요. 예, 월남전 한참일 때네.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셔가지고 요직을 많이 맡으셨고 아주국장도 하셨죠. 예. 아주국장. 그다음에 일본에서 근무하시고 대사로 나가신 것은 이제 방글라데시 대사이시고 한데 방글라데시 대사로 나가실 때가 90년대죠. 90년입니다. 90년. 그건 뭐 잠깐 있었습니다. 한 1년 반밖에 안 있었는데 다시 이제 동경으로 오고 왔다 했는데.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최근에 정변이 났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 1971년에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 근구의 아버지 되는 그 사람 뭐 딸이 자기 집권하다가 이번에 쫓겨나갔죠. 그 하시나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옛날에 총리하고 그랬던 사람 딸 둘이서 경쟁하는 싸움이 됐었는데 제가 거기 부임했을 때는 그 전에 80년대 후반에 거기 군사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 장교가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부임을 하니까 나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박정희 장군한테서 배울 게 너무나 많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신임장을 내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좀 자주 만나자. 뭐 당신 골프 치냐 그래서 골프 치냐. 골프 같이 하자. 그래서 골프도 몇 번 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자기의 그 당시에 부통령이 있는데 부통령을 완전히 나를 전담하는 지정을 해가지고 제가 부통령하고는 저녁을 많이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외교관 사는 동네에 샀는데 그때 그 제가 동경에서 모셨던 대사님 중에서 김정념 대사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9년 동안 하고 이제 주일 대사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그 정무과장으로서 늘 모시고 다니는데 많이 배웠는데 그분이 이제 그 후에도 그 양반이 한국 경제에 가장 활발한 때 그 상공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정부 경제부처에서는 그 양반이죠. 실력자죠. 설립자인데 그 양반이 자료를 많이 주고 그래서 내가 그 부통령한테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박정희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물때 그 61년에서 90년이니까 한 20년 동안에 18년 동안 돌아가실 때가 18년 동안. 그렇지. 벌써 이제 돌아갔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했냐. 그 경탄으로 그냥 그럼 부통령이 그냥 심취해서 그냥 다 읽고 그냥 빨간 줄 쳐가면서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박정희는 박정희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나는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대사 하실 때 러시아에서는 옐친의 권력이 푸틴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옐친 때 한때 민주화가 소란스럽지만은 민주화가 되는 것 같았더니 푸틴으로 넘어가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다시 옛날 소련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답답한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푸틴을 만나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푸틴은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 이제 왔을 때 거기 카운터파트하고 푸틴 넷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김용준 헌재소장이 그냥 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법과 질서를 이렇게 중실해서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덕담을 했더니 고맙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막 국회에 폭력이 난무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이제 그 보니까요 한국의 농촌이 너무 잘 가꿔졌어요. 한국에 왔구나. 그래서 예? 그거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경주도 가보고요. 마산도 가보고. 근데 내가 거기 부임할 때 여기 국정원 통해서 다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혹시 한국에 왔다 갔니? 없어, 기록이.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정원 요원이 있잖아요. 공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도 어떻게 여기 지금 대통령이 여기 우리 왔다는데 그 기록도 없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며칠 뭐 이렇게 하고서 두시고 뭐 하고더니 그게요 가명을 쓰고 온 것 같습니다. 저 KGB 요원으로 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연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양반이 90년대 후반기에 그 상페테르부르크 경제위원장인가 그걸 할 때 대우의 김우중이가 초청을 해서 그 가명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헬리콥터도 되고 뭐 배를 다 실차를 뭐 그게 뭐 마산에서 경주를 갔는데 좀 뭐 그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언제 와본 일이냐 갔다 왔지 물론 뭐 그러니까 신벽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고 그래서 푸틴이 취임하자마자 그 국가전략연구원이란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푸틴이. 그 뭐냐면 그 엘친 시대까지 완전히 경제가 허물어져 있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되거든요. 이게 뭐 없어. 뭘 붙들고 뭐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그때 그래서 한국 경제에 굉장히 그걸 했어요. 그 초기에는 그 제대로 될 것 같은 나 희망을 좀 가졌어요. 지금 러시아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87개 연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땅덩어리가 뭐 다른 부분도 더 큰 주도 많고 뭐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통화를 하는데 자기 딱 한 손에 움켜쥐지 않으면 그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격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항상 하는 것은 미국하고 항상 대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의 정치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이 시장 경제지만 시장 경제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옛날에 이제 그 국가가 경영하던 기업을 전부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을 전부 KGB 요원 자기 부하들 다 준 거거든요. 그걸 해서 도로 이제 기브 앤 테이크예요. 철저하게 그걸 관리를 하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이제 푸틴이죠. 그건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근대화를 하려면 중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발달돼야 되는데 거기는 제조업이 안 맞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걸 시장 경제를 해야 되는데 네. 시장 경제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너 인마 돈은 뭐 500만 불 벌었으면 막 300만 불 나한테 가져와. 그게 조건이니까 뭐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푸틴이 그거를 밑에서 목숨 걸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푸틴이 이제 여기 외국 정상들하고 만나도 늘 지각하잖아요. 왜 그래? 지난번에 그 김정은이한테 갔을 때는 먼저 갔어. 그때 지각을 안 했나? 한국에 와서도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 지각했지. 지각했죠. 박근혜를 갖다 저쪽 블라디보스톡에서 불러왔는데 2시간 반을 기다리게. 그 김인호라고 있어요. 경제수석하고 그러는데 내 친구인데 아주.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이 무역협회 회장을 하다가 거기 이제 뭐 가서 뭐 하고 그러는데 이 러시아는 아니야. 그 딱 결론을 해. 그거 아주 되겠어. 근데 뭐 김인호만 그렇게 해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 안 되는 겁니다. 참 러시아의 비극이네. 비극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 후배들 벌써 뭐 몇 대를 거쳐 대사들 하고 있는데 가끔 물어봐요. 러시아 한마디로 평하면 어때? 예. 어떤 친구가 그래요. 이렇게 한 일본 생각하다가 서글픈 나라죠. 아 그래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찡하네. 네? 서글픈 나라죠. 왜? 이게 뭐 옛날에 공산주의 뭐 볼셰비키부터 나와서 뭐 가서 공산주의 뭐 그렇게 생고생을 하고 그죠? 하고 해서 근데 이제 해서 뭐 하고 뭐 프루시초프가 또 해서 뭐 다 하는데 옐친하고 민주 뭐 푸틴 전부 그냥 하면 또 좌절. 이제 푸틴은 뭐 법과 질서를 한다는데 법과 질서만 하면 뭐래? 그러니까요. 돈이 안 생기는데 시민들이 조금 더 수입이 늘어나질 않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글픈 나라입니다. 근데 참나 그게.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저거에서 내가 보니까 푸틴도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들어선 거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지금 서글픈 나라라는 실감이 나는 게 며칠 전에 EBS에서 닥터 지버그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건 난 한 10분쯤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저렇게 혁명을 하면서 많이 죽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 무엇이 근사한 나라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시 러시아의 역사, 민족성, 뭐 지리적 조건 뭐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저런 건지 아니면 정말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장기 집권하면 잘 될지. 그런데 러시아 역사 속에서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 저 피터 대제, 그죠? 그렇죠. 피터 대제, 그다음에 세운 나라니까. 에카테리나 2세. 이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다음에 그래도 뭘 해보겠다는 사람이 후르시초프. 그렇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어지지가 않고 제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박정희 담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박정희가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박정희가 아니면 안 돼. 나는 뭐 푸틴이 제법 기대를 했었어요, 초기에. 그 아주 중요한 결론이시네. 이 제서림 쓰신 저 회고록의 제목이 뭐죠?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외교관으로 산다는 것. 기파랑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걸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아이고. 하여튼 지금 이렇게 80대 들으셔서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역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을 미워하고 맞습니다. 이 조국을 사랑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